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제5부 가운데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강에서 복잡계 카오스 중에서 카오스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복잡계의 성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계가 있다면 그 계가 그 구성원의 성질이나 행동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성질이 보일 때 이 계를 복잡계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는 얼른 복잡계가 뭔지 생각이 안 떠오르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복잡성이란 구성원이 많아서 계의 행동이 단순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생길 때 복잡성이 있다고 합니다. 옆에 지금 복잡해 보이는 기계가 보이는데 옆의 기계는 복잡해 보여도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더라도 그 행동을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기계작용을 보고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이런 게는 단순계입니다. 그렇다면 복잡성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기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부품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 부품들의 역할로부터 기계 전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 기계 시스템에 복잡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켓이라든가 제트 엔진 같은 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부품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부품들의 역할로부터 로켓이나 제트기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트기나 로켓은 복잡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앞에 아주 좋은 성능이 있는 신형 자동차가 있다고 하죠. 이 자동차의 설계자를 비롯하여 누구도 이 자동차가 물에 빠지면 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자동차 하나가 물에 빠졌을 때 물론 이 자동차는 가상의 자동차입니다. 실제 자동차가 아니고 예측과는 달리 물에 뜰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개구리처럼 형까지 친다면 그때 과학자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품 시스템에 복잡성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복잡성이 무슨 뜻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자, 개가 자동차가 혐지일 것 같은 복잡성을 가지려면 구성원이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상호작용이 강해야 하고 또 구성원이 행동에 자유가 없을 정도로 상호작용이 너무 강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공기처럼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약하거나 다이아몬드처럼 구성원 사이의 결합이 강하다면 생명체와 같은 고도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명체가 바로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복잡계인데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살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공기처럼 흩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적절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 같은 그 생명체의 몸에서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헤엄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인공생명 연구에서는 그 인공생명의 그 프로그램한 사람이 프로그램에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해 인공생명이 진화를 하게 되거든요. 진화는 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해서 때 생각을 못했던 일입니다. 자동차가 헤엄치는 일이 해당하는 것이 인공생명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별한 종류의 복잡함이란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고려하는 계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어떤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딱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또는 어떤 주기적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어떤 물리량이 변해가다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카오스에 이르게 됩니다. 임계점 부근에서
개는 복잡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질서와 카오스는 임계점에서 떨어진 상태인 거고, 그 임계점 부분에서 아주 복잡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 질서와 카오스의 중간인 이 비군을 보통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개는 여기가 임계점이라면 임계점에서 멀리 떨어지는데 물리량을 멀리 떨어지게 뒀다 하더라도 개 스스로가 이게 찾아와 가지고 임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개를 복잡 적응계라 부르는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 복잡계라는 것은 이 복잡 적응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계에 갖는 특수한 종류의 복잡성은 개가 질서와 카오스의 경계, 즉 임계점 부근에 있을 때 나타나는데, 그래서 복잡계를 가리켜서 혼돈의 가장자리라고도 부릅니다. 에이지 오브 카오스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복잡 적응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그릇된 욕망이라든가 성내고 짜증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즉 탐진치에 끌려서 온갖 세속적인 일에 몰두해갖고 수행과는 거리가 먼 짓을 하다가도 사람은 언젠가는 스스로 나는 누군가, 우주란 뭔가 하는 물을 던지게 되고 궁극적인 진리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마음이 궁극적 진리를 향해서 돌아선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언저리에서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복잡 적응계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복잡 적응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은 왼쪽이 오다라 그래가지고 아주 안정된 어떤 질서 정리한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면, 조금 거기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중앙으로 가까이 오면 피리어드 패턴이라 했는데, 그건 이제 주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역시 아직도 질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그 카오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 끝이라면 마이크로스코피 레벨이 해가지고 아주 그 개를 세분화해가지고 원자나 소립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개라면, 그 중간 카오스와 질서의 중간점에 보면 불로 솟아 있는 거, 이 불로 솟은 게 뭐냐면 복잡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복잡한 정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 임계점 부근입니다. 임계점 부근에서는 이 개의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커지고, 거기서 멀어지면서 카오스를 가도 복잡성은 줄어들고 질서를 가도 복잡성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이런 식으로 질서와 영역과 카오스 영역과 그 중간인 아주 복잡한 성질을 보여주는 그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 영역이 복잡계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더 쉽게 보여서, 오른쪽은 카오스, 왼쪽은 질서, 그 가운데 영역이 복잡계라는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분야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요크라는 수학자가 카오스는 그 유상 공간에서의 초기에 약간 차이가 난 두 점이 시간이 갈수록 지수함수적으로 멀어지면 그것을 카오스라고 하는데, 복잡성은 아직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를 못하고 언어적으로만 설명합니다. 이런 이유로서 여기서는 복잡계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지 않고 복잡계에 갖는 기본적 성질과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복잡계에 대한 정의를 대신하는 것이 연기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계에 대한 성질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계의 행동을 알아보기 좋은 예가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은 조건에 따라서 잔잔하게 흐를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은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카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뒤를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소용돌이가 치는데 소용돌이가 날리거든요. 그게 카오스입니다. 그 다음에 카오스하고 잔잔한 시냇물 사이에서 아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잔잔하게 우리가 흐르는 물을 측류라고 하는데, 시냇물이 측류일 때는 그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의 속도가 빨라져서 어떤 임계치에 넘어서면 시냇물이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지날 때 바위는 그 뒤에서 어떤 소용돌이를 치는데, 그 소용돌이가 아주 대표적인 카오스 현상으로서 난류가 됩니다. 난류가 대표적인 카오스 현상이지만은 이 흐름의 속도에 따라서 시냇물이
행동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천천히 측류를 쏠 때는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어떤 바위를 지나면서 소용돌이가 칠 때 카오스라고 했는데, 물이 흐르면 이렇게 측류와 난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복잡성을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임계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속도에 이르게 되면 한 덩어리 시냇물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에서 고도의 질서가 출현한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운데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는 거 앞에 물이 이렇게 볼록 솟아 있죠. 그거는 한 덩어리 물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파도 치는 것 같은 잔잔한 물 중에서 어떤 한 덩어리 물이 이렇게 불로 솟아왔는데, 이 불로 솟은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9세기 말에 러셀이라는 어떤 건축가가 발견했는데, 이걸 템스강에서 이걸 보고서 학계에 보고했더니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가 했던 걸 재현해 보려고 계속해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나중에 20세기 초에 수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그 미분방정을 풀다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그냥 똑같은 모양을 유지했으면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이제 이게 받아들였던데, 이제는 이런 물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계의 기본적 성질을 제가 쭉 나열을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복잡계는 열린 계입니다. 열린 계란 말은 그 고립된 계가 아니고 외부와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잡계 열린 계로서 평행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평행이 되면 그 복잡계가 안 거래요. 평행에서 멀리 떨어져서 비평행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뭐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외부와의 그 상호작용이 비선형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선형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비례하지 않을 때 그걸 비선형 현상이라고 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복잡계는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계와 외부, 또 계와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서로가 서로의 결과이기도 한 그런 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성 때문에 복잡계는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계에 비선형 성질이 있으면 수학적으로 처리해보면 그 조그만 비선형 성질로 인해서 거기에 아무리 그 비선형적인 요소가 작다 하더라도 그 누적이 되면서 그 사건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비선형적 작용에서 이 작은 사건이 만들 효과가 누적이 돼가지고 언젠가 조건이 갖춰지면 마침내 예기치 못한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조건에 따라 걔는 자기가 출발했던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아주 행동이 아주 복잡하죠. 예측 불가능과 되목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그 카오스 특징이라고 했는데, 복잡계도 예측 불가능하고 그 되목임에 의해서 그런 비선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오스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복잡계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여주지만 거기에서 또 고도의 질서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도의 질서가 창출되는지는 다음번 24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복잡계에 대한 참고서로서 설명한 책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페르박에 쓴 책을 꼽을 거라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카오스는 복잡계가 아니다. 그 카오스 복잡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잡계는 스스로 고도의 질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계가 창출한 질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설명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복잡계에서는 저절로 어떤 고도의 질서가 창출됐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잡계의 특징은 자기 닮음의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기 닮음, 그러니까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자기 닮음과 프랙탈 구조는 똑같은 건 아닌데 일단 같은 거라고 해두죠. 두 가지 양 SOR이 있는데 이 SOR이 어떤 몇 함수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기서 S 이퀄 R의 D승이라고 했죠. 이런 관계를 가질 때 D를 프랙탈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는 보통 뭐 정수일 수도 있고 일반 소수일 수도 있는데, 복잡계의 경우에는 면적과 길이의 경우라 할지라도 D가 정수가 아닌 거 됩니다. 예를 들면 1.5차원. 우리는 보통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1.3차원 이런 말은 모르죠. 근데 S가 R과 D의 관계를 가질 때 이 복잡계에서는 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면서 D가 정수가 아닌 소수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계가 갖는 역사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업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반복적인 대목을 통하여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은 복잡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반드시 어떤 원인에서 결과가 생기지만은 그게 단순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내가 마음 먹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업의 씨가 다르게 싹이 트고 꽃이 피울 거기 때문에 미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위 상호인과에 의해서 오는 복잡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탄생할 때 탄생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바로 업의 작용인데, 즉 개인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나 미래가 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노력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 필요한 이유고, 이 수행을 하도록 우리한테 끌어주는 어떤 만트라가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 복잡계의 기본적인 성질을 설명드리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24강에서는 복잡계의 성질 중 자기 닮음과 프랙탈 구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 창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